북한이 2016년도에 이어서 지난 4월에 3년 만에 또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수반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선언을 했던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북한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북 협상을 하면서 전개될 모든 문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정식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체제 보장과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미국 하원은 최근에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과 한국전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가 하원에서 구두 표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 연방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결의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되었다. 그것은 북핵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북핵 협상의 방향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전제로 아마 협상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이제는 CVID,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일단 북핵 동결 쪽으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 지금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저는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북핵을 폐기하려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해서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술핵을 도입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핵군축을 실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북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도 계속 보도된 바와 같이 북은 절대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의사가 더욱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키스탄식으로 북핵을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은 북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안보 위협과 그리고 상납 요구로 마치 북의 속국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일본과 경제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일본이 징용 판결을 빌미로 시작을 했죠. 지난 대선 때부터 내 줄곧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변령을 가져다 준 것은 70년에 걸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었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맞서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편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난 70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정부와 사이 벌어진 지 오래고 이제는 아베 정권까지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좌파 정권이 의도하고 있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가입은 아주 쉬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리겠죠. 지난번에 제가 당대표를 할 때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일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는 헌법도 개정하고 그리고 남북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처럼 평화 변형을 일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앞서는 요즘입니다. 특히 북핵을 현상 동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좌파 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불가피한 외교 전략과 맞아떨어질 때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에게 인질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할 때다. 국민 여러분,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엇라도 미국 간의 협정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북핵 폐기는 할리만무하고, 그렇다면 북핵 동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운다면 정말로 우리한테는 핵재앙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아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퍼주기 복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는데 지금 퍼주기 복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수혜계층은 그나마 어려우니까 고맙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착시현상이고, 이렇게 퍼주기 복지가 횡행하게 되면 국민 세금이 올라가고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또 후손들이 우리가 현재 부채를 더 갚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수차례 지적을 해왔지만은 그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장의 자유를 맡겨놔면 그만큼 시장의 활기가 돋고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세금이 늘어난다. 그 늘어난 그만큼이나 국민들에게 복지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앞세우는 보수 우파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책은 내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사회주의 배급 정책이다.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정책이다. 최근에 내 수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더 많아졌다. 그 계층이 이미 1,000만 명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불과 2년 만에 사회주의 배급 사회로 가고 있다. 그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퍼주기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정부의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두 번째,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탈원전 한다고 선언을 하고, 난 대통령이나 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래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을 전부 구석기 시대로 되돌려놨어요. 그렇게 되돌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 임기 중에는 전기료 인상 없다고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 해놔놓고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 한전이 2017년도에 4조 9,532억 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이 지금 지난해 2,080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무려 6,299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영업 손실은 2조 4,11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영업 손실은 전체적으로 2조 4천억, 이것은 이제 자회사 포함이겠죠. 당기순 손실은 1조 9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3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원전이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싼데 원전을 없애고 발전 단가가 높은 석탄, LNG 이거를 확대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비싸졌죠. 비싸졌는데 이 비싸진 전기세를 국민 부담과 세금 부담으로 다 전용을 하면서 마치 원전 없는 나라 만든다고 지금 떠들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인 원전 기술자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창원에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원전 관련 회사들은 다 문을 닫고 있죠.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5년짜리 정권이 국가의 100년 대계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망쳐 놓아도 되는지, 전국 곳곳 산지마다 태양광 한다고, 저수지마다 태양광 한다고 저렇게 자연경관을 해쳐도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세 번째가 문재인 케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복지의 전형적인 게 의료보험 복지입니다.
물론 모든 의료 분야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의료 수가가 싸지면 국민들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의료보험 수가가 싸지는 만큼이나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거, 이 국민들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담금이 폭증을 하고 또 지난 4월에 부동산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서 11월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앞으로 금년 11월에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니까요. 저도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건보료도 오르고, 제 아들 밑에 있다가 집 한 채 있다고 저는 아들 밑에 있던 의료보험 가입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지역의보에서 부동산 공시지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11월부터는 건보료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의료보험 재정을 끌고 가다가 이 정권 하에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에서 이걸 부담을 할 수 있을지, 복지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래 시혜를 베풀고 나면 걷어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국가재정은 거의 파탄지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가 그렇죠. 원래 그리스는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퍼주기 복지와 배급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고가 거들나게 되면 우파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파 정권이 들어와서 한 2, 3년 동안 파탄난 재정을 정상화시키다 보면 인기가 떨어지죠. 그럼 다시 또 좌파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리스가 그런 식으로 좌파 정권 10년, 우파 정권 2, 3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망해버렸죠. 최근에 그리스가 중도보수 정권이 들어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저 중도보수 정권은 3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좌파 정권이 퍼준 그 복지 혜택을 줄이려고 하면 다음 선거에 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복지라는 것은 베풀 때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특히 문 대통령은 자기 월급으로 나눠주라고 하면 안 나눠줄 사람이죠. 그거 안 나눠주죠. 그런데 국민 세금은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인심 쓰고 자기는 3년 뒤 나가면 그뿐이다, 그 생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그런 광풍을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살인, 한인, 조선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개 항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징용, 징병 피해자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때 이 민간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당시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징용, 징병 피해자 보상은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2007년부터 사망자 유족에 2천만 원, 부상자에 1,000만 원씩 모두 6,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으로 참가했던 문재인 위원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일제하에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2건, 서울고법의 1건 등 총 15건 900여 명이 관련된 일본 전범기업 배상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부의 경우에는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또는 사법자제주의가 있습니다. 민감한 외교적 문제와 통치행위 등 정치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자제를 하거나 소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사이에 관례처럼 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성태 대법원장도 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그 입장을 취한 양성태 대법원장을 재판거래로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민감한 외교적인 문제, 통치행위, 정치행위도 앞으로 사법부가 법률적 재단을 하고 또 사법심판을 하겠다는 그 뜻을 명확히 한 것이 최근에 일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 2기에 해당되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일제징용 문제는 끝났다고 선언한 2005년도 민관공동위원회, 또 징용 피해에 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우리 정부가 6,800억 원을 지급한 이것은 또 어떻게 국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일제징용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거론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내 수차례 했습니다. 스페인과 무어족이 700년 전쟁을 해도 지금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스웨덴이 노르웨이를 100년을 식민 지배해도 그걸 지금 문제 삼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중일전쟁으로 수천만의 중국인이 피해를 입었고 남경 대학살로 30만 명이 일거에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이 돼도 중국이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일본과 외교 문제로 비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때늦은 항일 문제를, 일본 문제를 꺼내가지고 국민들을 자극하고 또 한국 전체를 퍼펙트 스톰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국내적으로는 좌파 경제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고 기업도 어려워졌고 또 노조가 강성해서 민주노총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일본까지 경제전쟁을 한국과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IMF보다 더한 위험이 올 수가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국민들을 경제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처사를 보면서 나는 참 기가 막힌다. 좌파 정권에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토착 왜구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듣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제하에 자기 부친이 친일 부역을 한 사람이 과연 우리 당에 많은지 민주당에 많은지 우리 한번 까놓고 한번 국민 대토론회를 한번 해봅시다. 일제하에 금융조합 서기했거나 농협에 일제 공출하는 데 앞장섰거나 헌병 보조원했거나 자기 받았거나 순사했거나 그 한 사람 부친이 민주당에 많은지 우리 당에 많은지 한번 지금 까놓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나는 토착 외구 운운하는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제하에 친일 잔재 청산하려면 그러한 아버지를 둔 좌파 정부의 고위직들부터 아버지부터 청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어려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은 우리가 70년 동안 평화와 변혁을 이루게 된 그런 배경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에 있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냈고 70년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려고 하는 이런 좌파 정부의 책략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경제적 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친일 분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토착 외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일입니다. 일본과 연합하자, 미국과 연합하자, 자유주의 세계와 연합하자. 쉽게 말하면 친미가 아니고 연미고 그리고 연일이고 그렇게 해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경제적 변경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친미가 있고 친일이 있습니까? 친일이 있다면 좌파 정권 실세들의 아버지가 옛날에 그 부친들이 옛날에 친일한 겁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계속 하강 국면을 가고 있고 서민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시리즈를 저희 유튜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의 기 살리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슈페트의 기업가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고 기업하고 싶은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기업가, 자영업자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경제주체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규제는 기업의 투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의 좌편향 반기업 정책이 결국은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비즈니스 프렌들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워서 2008년도, 2009년도 세계적 금융위기를 우리가 제일 먼저 극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기살리기 정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의 현실을 보면 한국 경제의 경착륙, 하드랜딩이라고 하죠. 정말 이게 기업가마다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의 재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9월 이후 IMF 때죠. 21년 만에 지금 기업의 재고율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은 하지만은 공장 밖으로 출하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기업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비관적 경기 전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년 7월 전망치는 92.3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에 14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 정권은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로 좌파 분배 중심의 좌파 경제 정책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성장과 혁신에 집중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대기업 임원들하고 만나고 또 김상조 경제수석이 들어와서 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반도체 투자를 독려해 놓고 그 다음날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앞세워서 한진일가 경영권을 흔드니까 우리나라 기업가도 아니고 미국의 델타항공이 백기사로 참여해서 한진일가를 돕는 희한한 코미디 같은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정책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이건 이제 강제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기면 다 범죄인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범죄인이 되기 싫어서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버스 노선 중단, 강사 대량 해고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테슬라 자동차의 그 CEO는 주 80시간 일해도 모자란다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이제는 강제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을 할 때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때다. 지금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 보도도 되고 그게 또 사실로 밝혀졌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좌파 정책을 강요를 하고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기업을 유턴하게 하려면 법인세 인하와 좌파 갑질 경제를 타파를 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그런 강력한 유턴 정책을 펴야 할 때다. 세 번째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 가게와 기업을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 점점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로 통상 외교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통상부서에 앉히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앉혀가지고 이 사람이 안보에 무슨 특기가 있는지 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2년 전이죠.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을 바꿔라. 좌파 경제학자 바꿔야지 나라 경제가 산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있다 바꾸기는 바꿨어요. 근데 바꿨는데 새로운 사람도 바로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 오고 이번에는 더 심한 사람 김상조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인지 청와대 주사파들이 인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라를 위해서 경제정책을 바꾸기를 거듭 요청을 합니다.